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시프님이랑 여행 얘기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와 저희 생각보다 길게 녹음을 했어요. 네, 이게 에피가 2개가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오늘은 저희가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사실 저는 오늘은 거의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와서 여행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조시프님이랑 뭐 음악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책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둘 다 또 좀 책 읽는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저도 사실 책 읽는 행위 자체를 제가 또 좋아하는 면도 좀 있거든요. 서로 읽었던 책, 뭐 읽고 싶은 책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 저는 뭐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음. 뭐 솔직히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네.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보여지는 제 모습이 좋은 거지 어.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요새 음. 느끼고 있어요. 아, 책을 많이 읽는 양심 것처럼 고백을- 보이고 싶어. 그렇죠.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지. 정말 이 지나친 솔직함. 저는 이렇게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도 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네.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빌려오시는 책에 음. 저희 어머니 지금도 도서관에서 빌려오니까 저는 빌려오신 책이 재밌어 보이면 읽는 거예요. 네. 제가 가서 막 찾아 읽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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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재밌겠네. 그럼 나 잠깐 읽을게요. 음. 약간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 아직도 도서에 있어도 이제 캥거루족인 거지. 도서 캥거루. 독행. 어. 그래서 조제프님이 뭐 그러니까 읽은 양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 되게 깊게 읽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인용을 하고 뭐 이렇게 거론하고 하는 것들도 이건 정말 이 책을 깊게 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인용이다라는 네. 생각을 되게 한 적이 많고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모든 챕터에 다 인용문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이 물론 되게 있어 보이고 많은 지식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저자가 과연 이 인용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이 나서 이거를 인용한 걸까? 아니면 이 자리에는 이 인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라도 가지고 온 걸까? 근데 저는 후자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인용이라는 거는 저자가 자연스럽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보완하고 백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지식의 어떤 전시나 나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그쵸. 거죠.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좀 허위의식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막 네. 책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음. 근데 살아보니까 저는 책 많이 읽은 무식쟁이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많죠. 저는 뭐 오히려 어릴 때는 막 책을 많이 읽으면 되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실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도 않아요. 책을 많이 읽은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모르겠어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 좋은 거는 언어 영역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휘가 뭐 좀 네. 쓸 수 있는 요새는 어휘가. 이제 수능 국어 시험인가요? 언어 영역에서는 좀 좋은 것 같고 문장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네. 어떤 지문에 어느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일종의 감이 좀 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준에서의 통박이 좀 좋았다라는 맞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혜가 되는 거랑은 또 좀 다른 것 맞아. 같고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네요. 맞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책이 아니어도 영상물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요새.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꼭 책을 읽어야지만 인문학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갖고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정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취미나 뭐 네, 여가 네. 활동의 하나로 맞아요. 그냥 뭐 책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네. 뭐 너무 이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너무 제가 칭찬을 많이 했지만 음. 김훈 선생님의 신간이 나왔어요. 하얼빈인가요? 네, 하얼빈. 읽으셨어요? 네, 벌써? 하얼빈을 봤는데. 네네. 이거 많이 읽으신다니까? 그 하얼빈 보셨어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이게 김훈 선생님 글이 네. 몇 차례 저희가 남한산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쉽지 않죠. 상당히 이게 밀도가 치밀하거든요. 네. 이 양반 글이 한 문장 한 문장은 너무 훌륭한데 네. 뭐랄까 좀 진도가 안 나와요. 그죠? 되게 읽는데 좀 오래 걸리죠. 좀 가독성이 있고 좀 어. 저항감이 드는 문장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 서사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얼빈의 경우에요? 아니 아니면 김훈 선생님의 전반적인 네네네네. 책들이 제가 이제 김훈 선생님의 글을 갖고 제가 서사를 논한다는 게 참 웃긴데 네. 아니 뭐 그냥 독자 뭐 한 제 명으로서 개인적인 네. 감회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근데 있죠. 문장이 잡아당긴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네. 문장을 이렇게 내가 읽어내게 하는
미는 힘은 그게 굉장히 적은 거죠. 좀 그런 건데 네. 어디까지나 이건 뭐 김훈 선생님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네. 이 가독성과 서사의 능력과 뭐 이렇게 문장력과 이걸 제가 비교한 거지 네. 전체적인 뭐 작가를 평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음. 이번 신간에서는 이 일종의 인력과 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문장을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좀 반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오. 왜냐하면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네, 이야기죠. 네. 이야기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자체를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도달하는 지점이 우리가 어렵지 않은 거죠. 전혀 다른 내용이 네네.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어떻게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네. 그 다음에 음. 뭐 교도소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음. 기록한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 하나의 점이 되는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의 내용들이 궁금해져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훈 선생님의 글 중에서는 네. 조금 가독성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고 오,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거는. 다만 반대로 네. 되게 인상적인 문장은 오히려 좀 못 받았어요. 그냥 좀 다르게 쓰셨나 보다 이번에. 되게 담백하네, 되게 담담하네. 그러니까 김훈의 특징이 이제 단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기자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단문인데 전혀 단문 같지가 않아. 너무 촘촘하니까 원래 문장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를 설명하면 네. 단문으로 딱딱 끊어내긴 하는데 네. 그 하나에 대한 수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문장의 열거가. 근데 요번에는 상대적으로 네. 좀 그런 묘사가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책을 굉장히 쉽게 읽은 편이에요. 네. 하얼빈은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 아주 길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훈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역작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그렇지만 워낙 믿고 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무리 그게 픽션이라고 해도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대한 내용을 딱 그것만 알지. 네.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극화된 부분 또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여다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이나 책 남한산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우리가 그때 뭐 조선과 청의 관계를 잘 모르지만 네. 한 번 더 보게 됐던 것처럼 김상원과 최명길이란 인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안중근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조망할 수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네, 그렇습니다.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도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쪽에서 바라보는 네. 조선을 식민화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네.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약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아주 읽어보시네요.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김훈의 소설의 특징이 네. 세련되게 느껴진 이유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그 호감도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오히려 그쵸. 조금 독자가 네. 내가 객관적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다 그 얘기 들으니까. 한번 뭐 읽어보실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우 씨는 요새 어떤 책 읽으셨어요? 저는 최근에 조금 논픽션 쪽으로 많이 읽었어서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좀 약간 저도 소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SF 소설 쪽으로 픽션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SF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김초엽이라고 하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신성 작가님께서 열심히 지금 많이 책을 내고 계신데 왜 요새 한국도 그렇고 좀 전 세계적으로 SF 소설들이 이렇게 뜨고 있는 걸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김영하 작가님도 작별인사라는 장편이 그게 이제 SF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AI에 대한 AI가 인격을 갖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건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과학 기술이 우리 삶을 압도해오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까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를 지금 좀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SF 작품들을 좀 많이 읽고 있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테드 창의 이제 라이벌로
거론되는 그렉 이건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SF예요. 네, 네, 이것도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책인데 최근에는 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아하. 제가 지금 요건 읽고 있는 책이라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한번 뭐 관심이 있으시면 요 장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그렉 이건이라는 작가 자체는 굉장히 검증된 아하. 테드 창과 거의 같은 반열이기 때문에 오. 충분히 읽어보셔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제안도 같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추천한다. 네. 그 최근에 읽은 책은 우리가 얘기를 좀 방금 나눠봤는데 네. 조세프님의 인생 책 이런 것들은 혹시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 작가. 인생 작가 저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류시화 선생님의 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오. 라는 글입니다. 그게 네. 책은 굉장히 두꺼웠던 기억인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책도 저희 아버지께서 읽으시다가 네. 제가 흥미로워서 읽게 됐는데 굉장히 편하게 읽게 돼요. 책 두께가 한 900쪽 정도 됩니다. 야.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류시화 씨가 이제 북미 원주민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인디언이란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네이티브들이죠. 그 북미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 추장들의 연설문을 류시아 씨가 이렇게 다시 그 특유의 미문으로 네. 각색해서 써놓은 건데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됐었죠. 마치 원호 씨가 예전에 어릴 때 네. 리얼이란 만화를 보고 네네네. 뭔가 하나의 좌표처럼 느껴졌던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류시화라는 사람이 썼던 그 책에 대한 글은 대학교 때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니었나 네네. 저에게는 뭐 어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는 돈키호테를 제가 다시 뭐 읽어보다가 네. 재미없더라고요. 좀 예. 네, 고전 그럴 수 있죠. 워낙 고전이다 보니까 그 완역본을 보다 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 완역하신 분이 돈키호테의 말이라고 해서 좀 쉽게 써놓으신 글들이 있어요. 아. 돈키호테의 말들을 갖고 네네. 본인의 일상과 좀 접목해서 썼던 재밌다. 근데 그 책을 저는 오히려 되게 추천합니다. 돈키호테의 말 안영옥이라는 말. 교수님이 쓰신 건데 아주 쉽게 읽히고 네. 또 굉장히 편하게 이게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책 같고요. 그래 보이네요, 진짜. 네, 아주 쉽게 읽히고 돈키호테가 주는 왜 사랑받는지 네. 그 의미들을 아주 표, 다이제스트에서 잘 써놨다. 표지도 예쁘네요. 네. 아주 재밌게 읽고 있고 제가 책을 잘 안 사는데 네. 한 권 샀던 책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저도 확 땡기는데요. 이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인이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멋집니다, 아주. 돈키호테의 말. 이렇게 책도 추천해 주시니까 이 책은 저도 한번 이 장바구니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빌려드릴게요. 뭘 삽니까? 아니 뭐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돼요, 저도. 원우 씨는 뭐 혹시 인생 책이라고 하면 워낙 다독하시는 그러니까 분이라 저는 뭐 그 책 읽는 거를 그냥 어릴 땐 정말 많이 좋아했어서 딱 연령대별로 그 인생 작가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0대 때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였어요. 그쵸. 네,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하루키의 뭐 그때 내용을 막 잘 이해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하루키 단편 소설 읽어보면은 무슨 뭐 양사나이가 나와서 무슨 뭐 지하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뇌수를 빨아먹고 이런 얘긴데 그게 무슨 뭐 저한테 이해가 된 건 아니고 다만 하루키의 문장을 읽고 있으면 뭔가 머리가 자극을 받는 것 같고 글이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하루키로 정말 10대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고 20대 때는 시오노나미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로마인 이야기를 시작해서 좀 역사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인 이야기가 지금은 또 마치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나미가 좀 이탈리아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많이 퍼져 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도발적인 어떤 반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시오노나미의 주장은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망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좀 지식과 함께 채우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오노나미가 1992년도에 딱 기자회견을 하면서 로마인 이야기 15권으로 할 거고 2007년도에 끝낼 겁니다. 라고 사전 예고 인터뷰를 하고 그 약속을 딱 지킨 게 전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1년에 하나씩을 이렇게 내고 딱 정확하게 2007년도에 그게 마무리됐을 때 15권으로.
되게 작가로서 멋지다. 우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올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빌드업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그쵸,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렇거든요. 예, 예. 적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지키는 거에 우리만의 미학이 있는 거야. 그쵸.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음. 뭐 로마인 이야기도 많이 좋아하지만 또 시오나나미 에세이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라든지 그건 이제 영화 리뷰가 섞여 있는 건데 또 남자들에게라는 작품들 그거였나요? 너무 재밌고 그거를 제가 재밌게 봤던 것 네, 같아요. 침묵하는 소수 이런 네. 것들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20대 때 시오나나미 책을 정말 많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음. 읽었고 30대 때는 저한테 영향을 준 작가가 이제 또 경제 쪽으로 좀 넘어와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네네. 블랙스완이라는 네, 네, 책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월가의 현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제 분인데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인용을 하셨던 네 걸로 맞아요. 기억이 그분 납니다. 네. 블랙스완 검은 백조 네, 네. 그러니까 검은 백조 딱 한 마리가 나타나면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수백 년간 이어진 명제가 단 한 마리의 출현으로 모두 뒤집힌다는 뭐 이제 그런 이제 네. 비유인데 뭐 그걸 이제 경제도 적용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호우 시절 방송을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이 호우 시절이 우리 인생의 블랙스완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블랙이기만 하지만 뭐 블랙이 나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블랭크인가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그 블랙스완 다음으로 낸 책 중에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되게 기본적으로는 경제 얘기지만 뭐 이건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촛불은 바람을 맞으면 꺼지지만 횃불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얘기네요. 바람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촛불인 상태로 있을 거냐 횃불인 상태로 있을 거냐. 촛불인 상태로 있으면 그 바람이 꺼지겠지만 횃불인으로 성장해 있는 경우에는 그 바람이 왔을 때 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호우 시절도 지금은 촛불이지만 이제 빨리 활활 타올라서 횃불이 된다면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전 그 책 보지 않았지만 네, 늘 고민하죠. 이 비슷하게 나는 지금 촛불일까 아니면 난 횃불일까? 나는 그리고 언제쯤 횃불 같은 준비가 돼 있을까? 그렇죠. 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상태가 참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거를 내가 넉넉하게 준비돼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아늑함이 나에게 있었으면 네. 좋겠다. 저는 근데 그 지표를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바람을 두려워할 거냐 네. 아니면 바람을 기꺼이 맞이할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영화화를 한번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가? 바람은 그 뭐였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였더라? 멋있는 대사 있잖아요. 조정하는 것이었나? 네. 그거였나? 네. 인생의 어떤 위기나 막 불확실성이나 뭔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때 사실 저는 촛불인 상태에서는 그게 너무 두렵고 그다음에 두려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점을 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어떻게 될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올까? 근데 그 초정병기 활에서의 대사도 그 바람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 대응하는 거다. 뭐 약간 거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결국은 저도 그 얘기예요. 횃불인 상태가 되면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오더라도 좀 넉넉하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성장의 바로미터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아니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좀 더 관용적인 것 같아요. 좀 더 넉넉한 느낌이 넉넉하고 나나? 그게 이제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쵸.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네. 이 답이 아닌 경우에 그쵸.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네,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쵸. 그게 이제 발현되는데 음. 답들이 회신하는 대응들이 이제 발현되는데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네. 더 유연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이 나이가 되면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없다. 됩니다. 네. 그 공자님이 뭐 불혹이라는 뭐 이야기하시고 지천명이라고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공자님 기준이다. 공자님이 그렇게 사시고 나니까 그랬다는 거지.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 경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공자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달랐다. 다르다. 예. 공자의 말이다. 돈키호테의 말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딱 요 시점 2020년대에 들어서의 저의 정말 관심인 작가는 다시 테드창으로 돌아와요. 저는 뭐 테드창이라는 작가를 지금 되게 추앙하는 경지까지 이야. 오는 것 같아요. 그분의 소설을 계속 읽고 있고 계속 그 작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돌아가면서 뭐 2독, 3독을 하신다는 예, 예, 거죠.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게 좀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 막 과학이나 수학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봐서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아 거기 뭐 그런 얘기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SF 소설이긴 하지만 이분은 결국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렇죠. 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인생도 과거보다는 좀 더 죽음 쪽으로 음. 죽음 쪽으로 와 있는 건지는 뭔지 모르지만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온팔로스라는 그 테드창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그 저 옛날에 그런 의류 메이커도 있었죠. 창피해. 아니, 아니 자동적으로 놀랐네. 자동적으로 갑자기, 나오네. 갑자기 가창력을 뽐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최애가 아니라면 어떻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라는 그런 야, 이건 정말 큰 네. 우리의 가설이 무너지는 거네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천동설이 무너졌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치. 네. 그치. 그거예요 사실은. 천동설이 이제 아무리 훑어봐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인간이 느꼈을 법한 절망감이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면 어떡해?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네요. 지구가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가슴 철렁한 느낌 그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도발적 상상.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드 창이나 켄 리우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좀 이렇게 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얘기해보고 싶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읽는다 하고 아직도 안 읽었는데 네. 그 재밌어요, 근데. 원호 씨의 개인 방송 이름이 뭐였죠? 플레이 델 라우더. 네, 플레이 델 라우더에도 테드 창을 좀 소개하는 게 아마 첫 번째 에피부터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요새 거기는 성실하게 잘 안 하시는데 거기는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잠깐 아카이브로 남겨놓고 진짜 뭐 플레이그라운드로 해놓으신 거여서 네, 맞아요. 그렇지만 원호 씨의 개인 방송에서도 좀 테드 창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호 씨가 어떤 책을 좋아하시고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지는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